그날 아침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잠깐 멈췄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불쑥 밀려왔을 뿐이었다. 윤경자는 좁은 부엌의 낡은 의자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려다 말고 손목을 내렸다. 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벌써 식어버렸다는 걸 알아챘지만 다시 늘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남은 멸치볶음과 김치, 작은 접시에 담긴 달걀말이가 전부였다. 사람 목소리가 있어야 밥이 넘어가니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 진행자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보려 애쓰다. 이내 포기하듯 등을 굽혔다. 무릎이 욱신거리자 반사적으로 손으로 꾹 눌렀다. 관절염이 온 지 벌써 몇 해째인지 세어본 적도 없다. 이제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몸이 되었다. 숟가락을 움직이던 중 그녀는 잠깐 허공을 바라봤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걸까? 속으로 중얼거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집어드니 화면에 박경옥이라는 이름이 떴다. 경자야? 활기찬 친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왔다. 아침부터 웬일이야? 영고가?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지.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잖아. 윤경자는 말없이 미역국을 한 입 삼키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나야 뭐 바빠서 못 나가는 거지. 바빠서. 너 경자야.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솔직히 요즘 하루 종일 TV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러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조금 멀리 잡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영곡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 절에 같이 가자. 템플스테이 있거든. 공기도 좋고 마음도 좀 정리할 겸. 절에 윤경자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나는 종교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뭘 해? 종교가 뭐가 중요해?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조용히 쉬고 오면 돼. 너한테 진짜 좋을 거야. 내가 예약 다 해놨어. 윤경자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화면을 잠깐 바라봤다. 화면 속에서 아침 건강 프로그램이 관절에 좋은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봤다. 늦여름 끝자락 햇빛이 부서지듯 골목길에 내려앉아 있었다. 경자야. 딱 사흘 만이야. 영곡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윤경자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전화를 끈 차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오랜만에 듣는 정적이었다. 윤경자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주말이 표시되지 않은 빈칸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에서 연필을 꺼내 템플스테이라고 적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무심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해째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이불 위의 빈자리를 손끝으로 더듬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느끼던 건 슬픔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남은 공허함이었다. 점심 무렵 윤경자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 무리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다. 저녁이 되자 햇살이 서서히 사라졌다. 윤경자는 가만히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봤다. 6시 30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라면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을 시간이었다.
지금은 조용히 TV 앞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게 전부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윤경자는 서랍을 열어 접어둔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위에 앉아있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딱 사흘. 사흘만 다녀오면 되는 거야. 그녀는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전 여행 때 쓰고 잊어버린 작은 손수건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윤경자는 그 손수건을 꺼내 살짝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다. 밤하늘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전등을 끄고 방 안을 가만히 바라봤다. 방 한가운데 접어둔 가방이 놓여 있었다. 초가을의 산사, 버스에서 내린 윤경자는 시원한 산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는 것을 느끼며 순간 눈을 감았다. 공기가 도시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낯설고 어색했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다. 붉은 단청이 선명한 법당과 깔끔히 다듬어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가방끈을 고쳐매며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무릎이 묵직하게 당기는 통증이 다시 느껴지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살짝 주물렀다. 집을 나오기 전 붙였던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때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오셨죠?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회색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경자는 잠시 멈칫했다. 오랜만에 낯선 남자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라 그런지 얼굴이 약간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처음이에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긴장된 표정이에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윤경자는 순간 눈을 피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잇, 그래요. 더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남자의 시선이 조금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곧 안내 방송이 들리고 참가자들은 조별로 모이기 시작했다. 박영옥은 다른 조로 배정돼 곧장 어딘가로 사라졌다. 윤경자는 자신이 서 있는 조모임 자리에서 한숨을 작게 내쉬었다. 그녀 옆에는 아까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저는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다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윤경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예의상 손을 잡았다. 윤경자예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짧은 악수였지만 오랜만에 사람의 천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윤경자는 얼른 손을 놓고 양손을 가방끈에 얹었다.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108배 수행이 시작됐다. 법당 안은 향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목탁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그녀도 묵묵히 동작을 따라했다. 그러나 20번째 절을 넘기면서 무릎이 점점 더 아파왔다. 경자는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이마를 대고 내려간 자세에서 잠깐 멈추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무릎 위를 움켜쥐었다. 괜찮으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도연이었다. 윤경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받지 않았다. 익숙한 거라 괜찮아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도연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세로 돌아갔다. 수행이 끝나자 법당 밖의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나가고 도연이 작은 물컵을 건네왔다. 이거 좀 드세요. 몸이 금방 적응하기 어려워요.
윤경자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물맛은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물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적셔주는 듯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마당을 걸어 나오는데 도연이 다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무릎 괜찮으세요? 윤경자는 잠시 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쩐지 안쓰러움이 비쳤다. 윤경자는 그와 나란히 걷지 않고 살짝 뒤로 물러섰다. 익숙한 거리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려 하는지 잠깐 의문이 들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던 길. 윤경자는 도연이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시선이 등을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다. 저녁 예불 후 경자가 도연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급히 시선을 돌린다. 도연은 미소만 남긴 채 잠깐 그녀를 지켜본다. 새벽 산책길. 윤경자는 습관적으로 양손을 허리에 올려 지압하듯 눌러보았다. 아직 아침 공기가 서늘했지만 숨이 맑게 들이켜졌다. 오랫동안 몸이 이렇게 가벼운 느낌은 드물었다. 무릎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듯했다. 길 양옆의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쳐들어왔다. 산속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느꼈던 낯설고 어색한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다. 옆에선 도현이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발자국 소리만이 흙길 위에 부드럽게 남았다. 잠시 걷다 도현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바람에 흩날려 그녀 발등 위로 떨어진 작은 나무잎 하나를 주었다. 그는 그 나무잎을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런 건 절에 오면 자주 보게 되죠. 예쁜 색이네요. 윤경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나무잎을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인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입술 끝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렸다. 고마워요. 그녀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차분해 보이세요. 첫날보단 도연이 가볍게 웃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산책이 끝나고 둘은 각자 숙소로 돌아왔다. 점심을 마치고 오후 공양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작은 식당에 모여 앉았다. 윤경자는 반찬을 천천히 집어 먹으며 식탁 위의 조용한 분위기를 느꼈다. 도연이 그녀 앞자리에 앉았다. 서울 돌아가시면 많이 바쁘시겠어요.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경자는 젓가락을 잠깐 멈췄다.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막히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사실 바쁜 일은 없어요. 도연은 순간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이 잠깐 그녀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했지만 그녀는 젓가락을 다시 들며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데 다시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윤경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식탁 위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자신의 손이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알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숙소로 흩어졌다. 윤경자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낮에 도현이 건네준 나무잎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그 나무잎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인맥 하나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잠깐 잎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것을 베개 옆에 살짝 두었다. 오래 잊고 있던 작은 설렘이 그 나무잎을 통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듯했다. 셋째 날 밤, 윤경자는 절 마당 벤치에 앉아 손난로 대신 작은 찻잔을 두 손에 감쌌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초가을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벌레 울음이 섞여 조용한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아침 산책길에서 느꼈던 마음의 여유가 여전히 잔잔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 적막한 거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것이 조금 두려웠다. 경자씨, 여기 계셨군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별이 참 밝네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죠. 윤경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둘은 한동안 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찻잔을 쥔 윤경자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도연이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물었다. 집에 돌아가면 밤이 더 조용하죠. 윤경자는 잠깐 대답하지 못했다.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깊은 숨을 내쉬고서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조용함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부드러웠다. 저도 그래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매일 밤 너무 조용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윤경자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을 이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도현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순간 윤경자의 몸이 긴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손이 따뜻하네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을 멈추고 별을 바라봤다. 손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윤경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 손을 조금 더 잡고 있고 싶다. 몇 달 후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윤경자의 뺨을 스쳤다. 문화센터 강당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손에 쥔 강연 팸플릿을 천천히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팸플릿 끝자락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오늘이 평범한 하루는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했다. 강당 아는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고 어떤 이는 커다란 목도리를 두르고 또 다른 이는 작은 수첩을 펴놓고 있었다. 무대 앞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윤경자는 시선을 내리깔고 주변을 살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인생의 후반,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왜 온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마도 도현을 떠올리던 지난 밤들이 조금씩 마음을 이끌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윤경자의 시선이 그 순간 멈췄다. 마이크 앞에 선 그 사람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도현입니다. 윤경자의 손끝이 순간 굳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그대로였다. 산사의 밤하늘 아래에서 별을 바라보던 그때와 똑같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맞잡았다. 팸플릿이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그녀는 손을 풀지 않았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거의 그의 목소리만 들었다. 그는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잃은 것들을 세기보다는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윤경자의 마음을 두드렸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윤경자는 앉은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이 무대에서 내려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그 표정은 혼란에서 놀람, 그리고 기쁨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윤경자 씨 맞으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경자는 눈가가 붉어지며 미소 지었다. 네, 저예요. 둘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강당 한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몇 달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날 버스 떠나는 거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친 기분이었어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경자는 눈을 내리깔고 작게 대답했다. 저도요. 창문 너머로 도현 씨가 손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도연이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펜으로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 위에 종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번엔 이 손 놓지 말아요. 윤경자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네. 절대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부드럽게 흘렀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문화센터를 나서며 둘은 나란히 걸었다. 윤경자는 그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 너무 자연스러워 놀랐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조금은 기대해도 될까? 1년 후 초가을, 다시 찾은 절. 윤경자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쌌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 같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벤치 앞 낙엽이 천천히 굴러갔다. 그녀는 차를 들이키지 않은 채 가만히 주변을 바라봤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졌다. 경자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도연이 익숙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표정은 한층 편안해져 있었다. 아니에요. 방금 앉았어요. 윤경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살짝 옆으로 비켜주었다. 도연이 그녀 옆에 앉았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차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가 있어 가능한 고요함이었다. 도연이 조심스레 주전자에서 그녀의 잔에 보리차를 따라 주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은은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네요. 윤경자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벤치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맞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도연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잠깐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네, 그래요. 천천히. 둘은 그 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목탁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다. 윤경자는 자신의 손 위로 살짝 포개진 도현의 손을 느꼈다. 이번에는 그 손을 다시 고쳐 쥐려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며 그녀의 손가락이 조금 더 힘을 주었다. 햇살이 두 사람의 겹친 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윤경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어도 이 손 하나면 충분하다. 윤경자는 여전히 이른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주물렀다. 하지만 이제 그 손길에는 예전처럼 체념이 아닌 작은 다짐이 깃들어 있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도연은 종종 말하곤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작은 통증에도 귀를 기울였고 하루 한 번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을 잊지 않았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진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 윤경자도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단순히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무릎의 묵직함, 손가락 끝의 저릿함, 가끔 찾아오는 가슴 답답함, 그것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도현과 함께하는 일상은 그런 깨달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자주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오늘 아침에 무릎이 덜 아프더라고요. 윤경자가 말하면 도현은 늘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좋은 신호예요. 몸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대화는 과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박했고 잔잔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조용한 돌봄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윤경자는 깨달았다. 도연이 그녀에게 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다. 추운 날 그녀의 목도리를 고쳐 메어주고 계단을 오를 때 잠깐 손을 잡아주고 식사 중에 반찬을 그녀 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다. 사랑도 결국 그렇게 시작되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이 아닌 늦은 나이에 조용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하루의 피곤을 털어놓으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충분했다. 이제 윤경자는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친절해졌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고 외로움은 참아야 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잠시 쉬어가는 것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잘 돌봐주면 돼.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생기가 있었다. 노년의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치유다. 서로의 주름과 흰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월의 무게를 존중하며 어루만지는 것. 윤경자와 도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함을 감추지 않았고 그 약함을 보듬어 주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몸을 돌보는 일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몸이 아플 때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지칠 때 몸도 약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 들어가며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작은 따뜻한 한 끼 식사, 잠깐의 산책, 그리고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늦게 돌본다.
몸이 완전히 아파야 병원을 찾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야 위로를 찾는다. 하지만 윤경자와 도연이 알려준 건 그보다 훨씬 단순한 진리였다.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느긋하게 마시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짧은 웃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대화도 달라졌다. 윤경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너 오늘은 밥 잘 챙겨 먹었니? 예전엔 딸의 안부를 물으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는 오늘 도연 씨랑 산책했어. 햇볕이 참 좋더라. 딸은 전보다 훨씬 더 자주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 가지 철학으로 귀결된다. 몸과 마음을 아끼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오늘 아침 허리가 아팠다면 왜 그랬는지, 손이 시려웠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지,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다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지, 그 작은 습관들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사랑은 결국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피어난 사랑도 사실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려는 작은 다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나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간단히 1이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그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는 작은 표시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윤경자와 도현의 손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실 여유가 있다면 그 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